사람은 때로 너무 멍청해진다. 누군가를 믿고 기대고 인생을 걸 만큼 사랑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착각이었는지는 모든 게 무너진 다음에서야 깨닫게 된다. 그날 나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다. 세상엔 절대 믿어선 안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직감이라는 걸 자주 이야기하죠.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울리는 목소리.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는 그 느낌. 저는 그 직감을 몇 달 동안이나 무시했어요. 그저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다고 스스로를 계속 설득했죠. 그땐 정말 바빴습니다. 소프트웨어 컨설팅 회사에서 긴 시간 동안 일하면서 약혼녀 지연이 평생 꿈꿔오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은 재벌가 출신이었습니다. 바깥 사람들은 우리 도시에서 손꼽히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이었어요. 그녀의 아버지 박정호 회장은 막강한 기업가였고 어머니인 박미숙 여사는 사람들 사이의 위계질서를 아주 철저하게 챙기는 냉철한 사교계 인물이었죠. 그리고 성훈이 있었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대학 시절부터 늘 함께했던 룸메이트. 우리는 말 그대로 전우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가 내 등을 지켜줄 사람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수많은 경고의 신호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지연과 성훈이 몰래 주고받던 눈빛, 둘만 알고 있는 듯한 농담. 지연이 뭔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성훈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밀한 미소들. 제가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녀 주변을 맴돌던 성훈의 모습. 그 모든 걸 저는 그냥 질투 혹은 피곤한 상상이라고 치부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잔혹한 것이었어요. 결혼 전날 밤, 우리는 시내에서 가장 비싼 연회장에서 호화로운 리허설 디너를 열었습니다. 박 회장 측에서는 비용을 아끼지 않았죠. 수억 원짜리 크리스탈 샹들리에, 최고급 케이터링, 그리고 300명이 넘는 상류층 하객들까지.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서민 출신이셔서 그 자리에 완전히 어울리지 못하셨어요. 아버지는 은퇴하신 교사셨고 어머니는 간호사셨죠. 그분들은 제 결혼식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 부담해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그리고 이 결혼을 위해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걸 곧 알게 될 줄은 몰랐죠. 파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저는 지연이 자리에 없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성훈도 사라졌더군요. 머릿속 어딘가에서 조그마한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무시했어야 했는데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속이 꼬이고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지연의 개인 페이지를 확인했고 그녀가 실수로 올렸다가 몇 초 만에 삭제한 스토리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봐버렸습니다. 호텔 복도, 방 번호, 그리고 화면 구석에 어렴풋이 잡힌 성훈의 재킷 소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만 한다는 거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시내를 가로질러 그 영상 속에 나왔던 5성급 호텔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결혼식 손님 예약은 성훈이 맡아서 했었기 때문에 프런트 데스크를 통과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호텔 입구 앞 주차된 성훈의 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복도를 지나 847호 앞에 멈춰섰습니다. 심장은 귀 가까이에서 북소리처럼 울리고 손은 문고리 위로 조심스럽게 뻗어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엔 지연과 성훈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뒤엉킨 채 서로의 품에 안겨 귓가에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있었죠. 결혼을 앞둔 제 약혼녀, 그리고 제 가장 친한 친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고 분노에 휘말리지도 않았어요. 아직은요. 대신 저는 더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 순간을 녹화했습니다. 수치스러운 모든 장면을, 시간 기록, 속삭임, 그리고 배신까지. 그때 성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린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들키게 될 거야. 성훈, 넌 반드시. 그리고 저는 그 방을 나왔습니다. 망쳐야 할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새벽 일찍 눈을 떴습니다.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고 한숨도 자지 못한 몸은 가슴 깊숙이 말려든 독 같은 분노로만 겨우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배신이 제 세계를 산산이 부수었고 그 감정이 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지연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성운의 손가락이 그녀의 살결을 따라 움직이던 모습이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으며 그들의 속삭임은 제 가슴 속에 불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서지지 않았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제 결혼식 날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들을 철저히 무너뜨릴 겁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는 피부를 데울 수는 있었지만 가슴 속 얼음 같은 분노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어요. 제 모든 움직임은 철저하고 계산된 듯이 정교했습니다. 마치 제 몸이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계획은 단순했지만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에게 이 일이 들키지 않았다고 믿게 만들 것, 그들 스스로가 이겼다고 느끼게 만들 것, 결혼식장 제 옆에 서서 자신들의 오만함에 도취된 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게 만들 것,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세계를 산산조각 낼 겁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대충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걸쳐 입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 부드러운 눈빛, 겉으로는 애정을 가장한 표정. 하지만 그녀는 거짓말쟁이였고 배신자였으며 제가 인생을 함께하려 했던 여자였습니다. 자기야, 잘 잤어? 그녀는 까치발을 들며 제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입맞춤은 마치 유령처럼 닿는 순간 사라졌고 지우고 싶은 감촉이었습니다. 어젯밤 친구 집에서 잤어요. 리허설 디너 끝나고 와인이 너무 많았거든. 그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알잖아. 분위기 좀 타면 금방 과하게 마시게 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겉으로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엔 폭풍이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파티였나 봐. 저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지연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잖아. 여자들끼리 있으면 그렇잖아. 한 잔이 두 잔 되고 어느새 세 잔. 그리고 갑자기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말이지. 그 뻔뻔한 말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와 침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조리대에 기대서 한때는 사랑이 담겨 있다고 믿었던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표정은 계산된 가식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오늘 아침부터 좀 조용하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빛을 감춘 감정을 숨기기 위한 미소였죠. 오늘 생각하고 있었어. 중요한 날이잖아. 저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의 영원한 시작이지. 영원. 그녀는 정말 이 모든 걸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믿은 걸까요?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죠. 결혼식은 정오 12시에 시작 예정이었습니다. 그 말인즉 그들을 무너뜨릴 무대를 준비할 시간은 정확히 3시간 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예식장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AV 세팅 상태 확인하려고. 내가 그런 거 신경 많이 쓰는 거 알잖아. 지연은 장난스럽게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우리 완벽주의자. 알았어. 근데 나 웨딩드레스 입기 전까지는 보면 안 되는 거 알지? 불운 가져온다고. 지연아, 내 인생에 진짜 어떤 불운이 몰려오는지 넌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저는 그녀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럼 예식장에서 보자. 그리고 저는 그녀를 남겨두고 그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워커힐 에스톤하우스는 정말 웅장한 예식장이었습니다. 이른바 9세대 부자들의 상징 같은 공간. 지연이 오래전부터 꿈꾸던 장소였죠.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닿는 유리창,
그리고 마치 궁전에 연회장을 옮겨 놓은 듯한 호화로운 볼룸. 하지만 아쉽게도 그녀가 상상했던 동화 같은 결말은 오늘 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AV 조정실에 도착했습니다. 볼룸 위쪽 구석에 숨어 있는 작은 공간이었죠. 기술 담당자 태유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사운드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 오늘의 신랑님 오셨네요. 태윤이 익살스럽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준비되셨어요?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만큼 준비된 적은 없지. 그는 컴퓨터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자, 신랑 신부 사진 슬라이드 준비 완료입니다. 아기 때 사진, 약혼 사진, 추억 사진까지 다 정리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말을 끊으며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막판에 바꾸고 싶은 게 생겨서 태윤이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죠. 오, 그래요? 저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가다듬었습니다. 개인적인 걸 하나 준비했어. 진짜 이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영상이랄까. 그 USB는 곧 두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을 무기였습니다. 태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신랑님 결혼식이니까요. 언제 바꿀지 신호만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먹은 이미 꽉 쥐어졌고 머릿속엔 다가올 순간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성우는 절대 이걸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오전 11시 30분,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깥 사람들의 상류층 인맥들이 워커힐 에스톤하우스의 화려한 볼룸을 가득 메웠습니다. 명품, 정장, 값비싼 보석들, 숨이 막힐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재계 거물들, 정치계의 유력 인사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회 상류층 사교계 인물들까지 모두 사랑을 축하하러 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공개 처형을 보게 될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도착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두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반짝였고 아버지는 제 어깨를 묵직하게 두드려 주셨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에서는 죄책감이 파고들고 있었죠. 그분들은 이 결혼식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라고 믿고 계셨겠죠. 하지만 그분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요. 11시 50분, 저는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식장 단상에 섰습니다. 원래 제 옆에는 성훈이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제 신랑 들러리로요. 하지만 그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잘 됐죠. 혼란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볼룸 안은 이미 300여 명의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들 신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 웃음 소리,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까지 모든 게 마치 진짜 축제 같았습니다. 11시 58분,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2분 뒤면 신부 대기실의 문이 열릴 예정이고 3분 뒤면 그들의 완벽한 세계가 무너질 겁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성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야, 너 어디야? 곧 시작하잖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걱정 마, 성훈아. 금방 보게 될 거야. 저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AV 부스에 있는 태윤에게 돌아섰습니다. 준비해. 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컨트롤 패널 위에 올렸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입구 쪽을 바라봤고 모두 지연이 입장하는 모습을 상상했겠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저는 깊게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복수의 무게가 담긴 미소를 띤 채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식에 앞서 아주 중요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 합니다. 태윤은 신호에 맞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순식간에 볼룸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처음엔 하객들도 그저 궁금해했을 뿐이었죠. 결혼식 영상 순서에 영상이 있다는 건 예상에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신랑이 직접 준비한 이 순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제 날이었고 전 신랑이었으니까요.
이건 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위에 지연의 나신이 성운과 얽혀있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볼륨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숨죽인 외마디 비명, 충격에 찬 숨소리들, 앞줄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입을 틀어막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화면 속 지연은 웃고 있었고 성우는 귓가에 속삭였죠. 절대 안 들킬 거야. 영상의 구석에 찍힌 시간 기록은 그 장면이 결혼식 전날 밤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공기 속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그 진실이 파도처럼 모든 하객들을 덮쳤습니다. 박정호 회장 지연의 아버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분노로 굳어진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언제나 우아했던 사교계의 여왕 박미숙 여사도 누군가에게 딱이라도 맞은 듯 자리에서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혼돈이 폭발했습니다. 꺼버려. 박미숙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AV 부스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시스템을 잠궈둔 상태였죠. 30초 동안 하객들은 그 끔찍한 진실을 강제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신음소리, 속삭임, 그리고 최악의 배신. 성우는 옆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였습니다. 민준아, 그만해. 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태윤이 영상을 껐을 때엔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볼륨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흔들림도 없고 흠집 하나 없는 모습으로요. 지연이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그 화려한 웨딩드레스 자락은 마치 이제 막 끝장난 인생의 잔해처럼 바닥을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객들,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렸습니다. 안 돼, 나 알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눈물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제발 우리 얘기 좀 해. 저는 뒷걸음질 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얘기할 거 없어. 지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언젠가 완벽했던 그녀의 메이크업은 지금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자존심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사랑했어. 그냥 실수였어.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실수. 저는 하객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실수라네요. 근데 어젯밤 지연이랑 성우는 그 실수를 몇 시간이나 했습니다. 저는 씁쓸한 웃음을 흘렸고 시선은 천천히 방 한가운데 서 있는 성운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시선에 짓눌린 채 땀을 뻘뻘 흘리며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운아, 말해봐. 처음이 실수였어? 아니면 10번째가 실수였던 거냐? 그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민준아, 제발 지금 이러지 말자. 그가 무언가 더 말하려던 찰나 저는 다시 하객들을 바라보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성운, 제 신랑 들러리였죠. 오늘 저 옆에 서서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편에 서기보단 제 약혼녀 위에 있었네요. 순식간에 볼륨 안은 탄성과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운이 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제발, 민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주저없이 그를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강하게. 그는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지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털며 다시 하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결혼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식장 밖으로 막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빠르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멈춰. 뒤돌아보니 박정호 회장이 분노에 찬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가 쏠린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두 주먹은 불끈 쥐어져 있었습니다. 넌 지금 우리 가족을 이 도시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줬어. 그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 그 말씀이세요? 저를 망신주려 했던 바로 그 가족 말씀이죠. 그의 눈빛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넌 지금 누구랑 엮인 건지도 모르고 있어. 저는 한 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됐을 겁니다. 그는 잠시 저를 노려보듯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뒤돌아가 다시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아직 한참 남아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연, 성훈, 그리고 박정호, 박미숙 두 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미숙 여사는 서류 한 뭉치를 제게 밀어붙였습니다. 우리는 보상을 요구합니다. 민준 씨.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보상이요? 박정호 회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결혼식 말입니다. 우린 이 결혼식에 3억 원 넘게 썼어요. 그런데 당신이 다 망쳐놨어요. 이 손해 당연히 갚아야죠.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웃어버렸죠. 진심으로 제가 뭘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당신 딸이 날 배신했어요. 내 침대에서요. 내 가장 친한 친구랑 함께. 그런데 지금 돈을 요구하신다고요? 박미숙 여사의 콧구멍이 부풀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우릴 이렇게 망신 주고 그냥 끝날 거라 생각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망신당하기 싫으면 다리를 함부로 벌리지 않는 딸부터 잘 키우시지 그랬습니까? 지연은 숨을 삼키며 흔꼈습니다. 민준아, 제발 얘기 좀 하자. 진짜 실수였어. 내 집에서 나가. 지연은 제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부탁이야.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나가라고 했잖아. 그동안 아무 말 없던 성훈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민준아. 이런 식으로 다 불태우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성훈아, 넌 내 베스트 프렌드였어. 그런데 넌 그녀를 건드리는 순간 이미 다 불태운 거야.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굳게 담은 어깨, 고개를 높이 든 그 자세는 아마 당당함이라 믿고 있었겠죠. 하지만 제 눈엔 그건 수치심, 후회, 그리고 두려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지연보다 한 걸음 뒤에서 걷고 있었고 턱은 단단히 다물린 채 목 근육에 핏줄이 도드라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이제부터 서서히 산산이 무너질 거라는 거요. 지연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피해자인 척. 마치 내가 모든 걸 망친 사람인 것처럼. 마치 그녀가 내 신뢰를 산산조각 내고 내 마음을 찢어버리고 서로 맹세하려 했던 약속 위에 침을 뱉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들이 골목 끝을 돌아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힘껏 닫아버렸습니다. 가슴이 급하게 오르내렸고 손가락은 옆구리 옆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방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꿈꾸기만 하는 일을, 약혼녀와 친구의 배신을 들켰을 때 정면으로 맞서서 그들을 드러내고 망신 주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난 일을 저는 실제로 해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는 아직 목구멍 깊숙이 쓴맛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아직 충분히 고통받지 않았거든요. 아니, 전혀 부족했어요. 결혼식이 무산된 지 사흘 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는 성훈이 다니는 회사의 상사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네, 민준입니다. 아, 민준 씨 안녕하세요. 여기는 마시필드 앤 컴퍼니의 최민석 부장입니다.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두 다리를 올리고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도와드릴까요? 최민석 씨.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훈 씨와 꽤 가까운 사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었죠. 과거형입니다. 저는 그 정적을 일부러 길게 끌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웠죠. 최민석은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그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정확히는 그 행사라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본 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라 그랬겠죠.
우리 회사는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당사의 고위 컨설턴트가 그렇게 대중에게 비도덕적인 인물로 회자되는 상황은 이 사회에서도 용납이 어렵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최민석이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훈 씨와의 고용 계약을 오늘부로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상황이다 보니 직접 알려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못 받겠지만 그래도요. 전화 감사합니다. 최민석 씨,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우는 연봉 수억 원짜리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결혼식에서 벌어진 영상은 금세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하객 몇 명이 연설, 그의 영상, 그 아수라장 전부를 찍어둔 거죠. 누군가 그걸 SNS에 유출했습니다. 그리고 48시간도 안 돼. 영상은 바이럴이 됐습니다. 지연의 이름, 성훈의 이름, 인터넷 어디서든 보일 정도였어요. 불륜에 대한 칼럼, 토크쇼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논쟁,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밈들까지. 올해의 최악의 결혼식 TOP 10점. 1위는 과연 누구? 우린 절대 안 들킬 거야. 이 문장은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회자됐습니다. 약혼녀랑 친구가 당신을 배신했지만 마이크는 당신이 쥐고 있다. 그들의 얼굴은 가십 블로그, 유튜브 영상, 인터넷 커뮤니티에 도배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편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연의 자선단체 이사직 사라졌습니다. 성훈의 기업 인맥 끊겼습니다. 박정호 회장의 사업 계약들 이젠 성사시키기조차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배신 한 번으로 그들 모두가 쌓아온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붕괴의 일렬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는 관객이었죠. 결혼식이 무산되고 2주쯤 지났을 때 지연이 저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은 아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녀의 차가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거의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틀에 기대선 채 팔짱을 낀 상태로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고 상류층 특유의 기품을 뽐내던 그 여자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은 번 스타일, 명품 드레스 대신 평범한 청바지와 후드티, 눈가는 부어 있었고 충혈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잠깐 동안 가슴 한켠이 흔들렸습니다. 사랑도 미련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때 이 여자와 함께 미래를 꿈꾸었던 남자의 작은 잔불 같은 감정이었죠. 하지만 곧 떠올랐습니다. 847호 그 방, 성훈의 손길, 그리고 그 감정은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민준아. 그녀가 제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감정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삼켰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뭐에 대해? 호텔에서 그렇게 즐거운 밤을 보낸 얘기라도? 지연은 움찔하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민준아, 나 진짜 실수였어.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실수. 지연아, 실수라는 건 알람을 안 맞추는 거고 커피 주문을 잘못하는 거야. 넌 실수를 한 게 아니야. 넌 선택을 한 거지.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술도 마셨고 저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근데 술 마신 와중에도 성훈한테는 이렇게 말했잖아. 우린 절대 안 들킬 거야. 지연의 눈이 크게 휘둥그레졌습니다. 공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너 그걸 들었어? 저는 천천히 복수심에 젖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들었지, 지연아. 하지만 나만 들은 게 아니야. 세상이 다 들었어. 그 순간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바로 제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계속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눈물 모조리 감당할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놓여있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발밑으로 던졌습니다. 지연은 눈을 깜빡이며 훌쩍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야. 그녀의 숨소리가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결혼 안 했잖아.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리라고 생각해. 지연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제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 했죠. 단 한 조각이라도. 하지만 그녀에게 줄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가, 지연아. 그리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눈물범벅 얼굴 앞에 무정하게 문을 닫았다고 해서 승리감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지연은 자신이 지배하던 세계에서 추락했지만 제 가슴엔 여전히 배신의 상처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얼굴을 문지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도 집안 곳곳엔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화장대에 놓인 향수, 주방 위에 널브러진 머리끈, 거실 테이블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그녀의 책 한 권. 전부 버렸어야 했습니다. 그녀를 깨끗이 지워냈어야 했죠. 하지만 이렇게 조용히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연은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걸. 이틀 뒤 저는 또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박미숙 여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죠. 왜 안 돼? 받아보지 한번. 민준 씨. 그녀는 유리처럼 매끄러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어딘가 날카롭고 단단한 게 숨어 있었죠.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를요? 잠시 한숨. 그리고 이어진 말. 꽤 큰 난장판을 만들어버렸네요. 그쪽이. 저는 웃었습니다. 아, 그 난장판 말씀이시구나. 당신 딸이 제 등을 쳐서 생긴 그 난장판? 정적. 그리고 지연의 평판은 지금 이미 회복 불가 수준입니다. 하지만 더 나빠지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나왔군요. 숨겨진 협박. 그들은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입막음하려고 온 거였죠. 저는 소파에 기대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박 여사님, 지연 씨가 벌인 일을 제가 대신 수습하길 바라신다면 그 시간 아깝게 쓰지 마세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덧붙였습니다. 보상을 해드릴 용의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움찔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는군요. 입을 다물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보지 못했지만요. 아뇨. 박 여사님, 오해하셨네요. 잠시 정적. 그리고 조심스레 묻는 목소리. 무슨 뜻이죠?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이랑 성훈이 한 짓은 이 세상에 있는 돈 전부를 갖다 줘도 고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길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생각보다 훨씬 어리석으시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조심하세요, 민준 씨. 저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어둠이 서려 있었죠. 아니요, 박 여사님. 조심해야 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 딸이 다시 상류층에 발을 들이려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날을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억이 절대 잊히지 않게 할 겁니다. 정적이 길게 흘렀습니다. 잠시 그녀가 전화를 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분노에 찬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박가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지연의 이름은 이제 배신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핵심 투자자들을 잃었습니다. 가문의 사업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흔들렸고 지연은 상류층 사교계에서 스캔들로 몰락한 비극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죠. 그리고 성훈, 그는 직업도 없고 사람도 없고 빚만 남았습니다. 지인들 통해 들은 얘기론 자기 집 임대 계약도 끝났고 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해 방황 중이라더군요. 어느 날 밤 호기심에 그의 집 앞을 지나가 봤습니다. 그는 건물 앞 보도에 쭈그려 앉아 휴대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창을 내릴 수도 있었고 조롱할 수도 있었고
그의 배신을 다시 던져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손으로 자기를 벌주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걸 잃게 만든 여자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불태운 대가를 스스로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차를 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만든 파멸 속에 썩어가게. 며칠 뒤 지연이 다시 문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울지도 않았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피곤하고 공허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화려했던 여자의 그림자만 남은 모습이었죠. 왜?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저는 찡그렸습니다. 뭐가 왜? 왜 그냥 잊어버리지 않았어?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하나 물어볼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넌 날 사랑한 적 있어?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지만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바로 답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럴 줄 알았어. 그녀는 시선을 돌렸고 저는 문 안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안녕, 지연아. 이번엔 그녀도 더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으로 돌아섰습니다. 며칠, 몇 주가 흘렀습니다. 무언가 느낄 줄 알았습니다. 해방감, 기쁨, 아니면 씁쓸함이라도. 하지만 제가 느낀 건 단 하나, 자유. 처음으로 누구의 기대에 맞춰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삶, 존중해주지 않던 가족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 등 뒤에서 배신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필요했던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삶. 더 이상 지연의 SNS도 확인하지 않았고 성훈이 어디 있는지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삶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였거든요. 어느 밤 짐을 정리하다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물품이라 적힌 박스. 그 안에는 제가 한때 지연에게 줬던 약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 반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게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내게 있는 건 미래, 새로운 시작, 그리고 내가 이겼다는 사실. 왜냐하면 최고의 복수는 잊고 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잊고 살아갑니다. 끝까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도, 우정도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무너졌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를 지킬 때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또 만나요.